지옥 탈출 프로젝트 헬조선 독립군 시작합니다. 자, 헬조선 독립군 오늘은 새로운 코너입니다. 헬조선에서 살아남기 그 중에서 생활경제편. 생활경제 전문가 맞나요? 참 전문가란 말 참 힘든 얘기입니다. 그걸 주업으로 삼고 있잖아요. 네, 전문가가 되려고 항상 노력을 합니다. 자, 자기소개부터 하죠. 네, 예. 자산관리사 정욱입니다. 자산관리사 네, 그런 뭐 자격증이 있어요? 뭐 자격증들은 많습니다. 근데 뭐 이제 변호사나 뭐 이런 것처럼 법으로 어떤 그 업무 영역이 딱 정해져 있는 그런 자격증은 아니고요. 다양한 기관에서 그런 자격들을 인증하는 건 있죠.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자격증이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요새 뭐 실전. 예, 그 대학생들도 웬만한 그 금융 자격증 다 갖고 나옵니다. 졸업할 때? 예, 그 이제 뭐 금융 쪽으로 진출하겠다 이런 친구들 보면 실제로 현업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자격증 가지고 졸업을 해요. 예, 그러니까 뭐 자격증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군대로 치면 학사장교보다 네. 병장이 더 교생을 잘 알린다. 병장은 좀 심하고 한 뭐 중사 정도? 실천자산관리연구소 네, 맞나요? 예. 네, 거기 소장으로 있고. 네, 맞습니다. 맞죠? 예. 자산관리사라고 그랬는데 이제 보험 판매도 하는 거죠. 그렇죠. 금융 상품은 웬만한 개인형 상품들은 다 취급을 하죠. 일반 그 보험사들이 판매하는 모든 상품을 다 취급한다. 예, 보험사뿐만 아니라 증권사에 있는 뭐 여러 투자 상품들까지 다 취급을 합니다. 그게 보험 설계사하고 좀 다른 차이점인가요, 그게? 꼭 그게 차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보험 설계사들도 그러니까 이제 증권사의 보험 설계사처럼 증권사의 상품을 팔 수 있는 사람을 그 거기 정직원은 아닌데 내부의 직원은 아니지만 그 상품을 팔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람을 투자 권유 대행인이라고 불러요. 법적인 용어예요? 예. 투자 권유 대행인. 예. 보험 상품 파는 건 보험 설계사라고 한다면 이제 증권사 쪽은 이제 투권인이라고 줄여서 얘기하는데 보험 설계사들도 자격을 얻어서 따서 뭐 투권인을 동시에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뭐 그게 차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저희가 굳이 우리는 그래도 좀 다르게 하려고 한다. 뭐 많은 부분 공통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뭐냐면 저희는 세일즈가 목적이 아닙니다. 판매가 목적이 아니다. 예, 판매가 목적이 아니고요. 굳이 표현하자면 세일즈가 아닌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하는 거죠. 저희가 하는 거. 그러니까 자산 관리를 한다는 게 그러면 고객의 자산 관리를 해야지 고객에게 어떤 상품을 파는 게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자산 관리를 하기 위해서 어떤 금융 상품들을 적절하게 이용하는 거는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내가 돈 벌기 위해서 어떤 상품을 이제 이걸 팔아서 벌어야 되고 그러니 이거를 팔 수 있도록 잘 설득하는 화법과 설득하는 과정에 공을 들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보는 건 아니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어쨌든 우리 금융 소비자라고 하는 분들, 우리 이제 경제 활동 하시는 분들이 자산 관리에 대한 어떤 요구들은 있잖아요. 그게 뭐 보험을 하나 잘 들어서 그런 것도 이제 자산 관리 일종이고 뭐 어쩌면 뭐 대출을 좀 이렇게 좀 효과적인 상품을 뭐 이자가 낮은 대출을 뭐 받으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내 돈이 있으면 이거 투자 관리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자산 관리의 어떤 요구들인데 그런 요구와 그런 어떤 문제점 불만들을 해결하고 원하는 바를 달성할 수 있게 돕는 것이 자산 관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마늘밭에다 묻어두고 뭐 장롱에다가 둘 수는 없으니까 금융 상품이 연결이 되는 거죠. 저같이 돈 없는 사람은 관리해줘요? 카드는 쓰는데 신용카드도 쓰고. 예, 뭐 돈이 뭐 많지는 않아도 그래도 어쨌든 그 경제적으로만 놓고 봐도 어쨌든 써야 되는 돈이 있고 그런 조달은 어떻게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그렇다면 충분히 거기에서 이제 관리할 포인트들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카드 말씀하셨지만 카드를 쓰는 것에 대해서 관점을 좀 제대로 갖는 것 또는 카드를 아예 안 쓰고 현금을 씀으로 인해서 어떤 소비에서의 그 현금 흐름의 왜곡을 막는 것도 자산 관리에서 중요한 부분이고요. 뭐 흔히들 이제 보험들은 어쨌든 한두 개씩은 다 있더라고. 다 갖고 있는데 그 보험이 정말 필요한 보험료를 내고 있느냐, 필요한 보험을 갖고 있느냐를 봐서 그렇지 않다면
그걸 조정해주고 불필요한 보험료를 낮게 해줄 수 있는 거를 안 내게 해줄 수 있는 것 역시도 자산 관리의 영역인 거죠. 결과로 뭐 상품 하나도 판매 안 하더라도 역시 자산 관리인 거죠. 그건. 그러니까 서민들의 생활 경제를 어쨌든 이렇게 매니지 해주시는 거네요. 그렇죠. 뭐 일종의 코치라고 할 수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막 경제 돌아가는 거, 경제 정책, 또 경제 기관에서 운영하는 어떤 방침, 또 여러 가지 이제 금융 상품들 이런 것들을 다 두루 섭렵을 하고 있어야 되겠구만. 해야죠. 해야 되는데 사실은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러게. 예, 상당히 넓어서 어느 한 사람이 혼자 그걸 두루두루 다 잘하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고요. 그럼 어떻게? 그러니까 좀 뭐 전문가들이 서로 좀 협력을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자기가 잘하는 분야들을 가지고 어떤 신뢰 속에서 서로 이렇게 어떤 역할 분담을 잘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좀 가질 필요가 있죠. 네. 보시기에 그 소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헬조선 막 얘기하잖아요. 네. 여기에서 우리 서민들의 경제적 형편을 그 생활경제 전문가 입장에서 딱 봤을 때 어떤 것 같아요? 뭐 예전하고 좀 비교해도 되고. 참 뭐 너무 이제 사실은 되게 광범위한 어떤 뭐 화두에 해당하는 거라. 또 우리는 뭐 힘들어 죽겠다 살기 이런 거거든. 네네. 표현을. 예. 저는 이제 어쨌든 현장에서 이제 고객들의 어떤 자산 관리에 관련된 고민들을 계속 듣는 사람 입장에서 좀 체감하는 게 있는데 일단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벌써 한 해를 이제 새해를 맞았잖아요. 네. 올해가 이제 붉은 원숭이의 해라고 하는데 올해는 유독 작년보다도 더 무슨 띠가 무슨 띠인지 뭐 붉은색인지 파란색인지 이런 얘기가 유독 더 적어진 것 같고 예전에 비해서. 예, 예전에 비해서 더 적어진 것 같고 연말에도 뭐 크리스마스나 연말 분위기 하나도 느끼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아마 저도 캐롤을 뭐 한 10번이나 들었을까 말까 한 것 같아요. 저는 그네는 아니다라는 캐롤을 만들었는데. 네, 그건 저도 이제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게 항상 해가 연말이 가고 새로운 해가 시작될 때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들뜨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 들뜬다는 거는 사실은 되게 긍정적인 에너지가 존재하는 거거든요. 뭐 그렇죠. 예. 뭔가 새해는 달라질 거다. 올해는 참 뭐 안 좋은 일 많았지만 망년하고 한 해를 잊고 좀 새로운 어떤 희망을 좀 뭐 기대할 수 있다. 뭐 이런 건데 연말 분위기 안 나고 크리스마스 분위기 안 나고 신년의 분위기 안 난다는 거는 그만큼 기대하는 게 없고 희망이 없다라는 얘기죠. 지금 그게 이제 우리 서민들의 어떤 경제적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좀 보이고요. 뭐 너무나 다들 잘 아시는 거지만 이게 뭐 지금 부채가 이제 너무나 좀 많아져서 사실상 각 가게의 어떤 그런 실질적으로 이제 소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그런 여력이 상당히 좀 줄어들어 있는 이런 측면이 있고 사실 그게 이제 폭탄이 돼서 터질지도 모른다 이런 우려들도 있죠. 뭐 보니까 서울 지역은 가게당 뭐 1억 원의 뭐 빚을 그래요? 갚게 됐다. 경기도인데 아니네. 그러면 서울 경기였어요. 다행이다. 제 기억은 서울 경기로 기억을 합니다. 큰일이다. 그렇게 평균 그렇게 육박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말하는 거고 실제로 이제 그 보험이나 투자 상품이나 과거에 비해서 해지하거나 하는 것들이 좀 늘어난 것 같아요. 이게 경제 어려워지면 해지율이 높아진다 그러더라고. 네네. 그 뭐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체감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아까 붉은 원숭이 해라고 그러잖아요. 네. 잘 모를 걸. 다 대부분 뭐 올해 병신년이다 뭐 이런. 그만 기억하지. 병신년은 잘 알지만 그러니까 작년보다 훨씬 그런 얘기들이 더 줄어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세부적으로 오늘은 이제 그 소주제로는 종신보험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건데 그 전에 총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 방송이 헬조선에서 살아남기니까 이게 전체 기조적으로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냐, 살아남을 수 있냐 이게 총론 한번 얘기를 해주시고 들어가죠. 참 뭐 헬조선 오죽하면 헬조선이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이렇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하는 게 참 쉽지 않은 이 얘기입니다. 방송은 어떻게든 살아남자거든. 네, 쉽지 않은데 뭐 제가 맡은 부분은 이제 뭐 생활 경제, 특히 이제 금융 생활에 이제 중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은 뭐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일단은 많이 벌어야 될 텐데 많이 버는 거는 사실은 쉽지 않아서 지금 이러한 것들이 뭐 생기는 거죠. 기존보다도 더 벌기가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자기 의지대로 잘 안 되죠 또 그게. 그렇죠. 뭐
저희 집만 해도 조카 둘이 있는데 조카 둘 다 지금 고시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냥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있고 임용고시 준비하고 있고 이제 나이가 30이 막 임박하고 있고 처갓집에도 저 처제 처남이 있는데 이게 좀 사회에 딱 안착하기가 되게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제 30대 초반들인데 다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버는 거는 이제 쉽지 않다라는 건 누구나 지금 체감하고 있고 더 지금 줄지 않으면 다행이다. 뭐 이제 이런 측면이라면 그렇다면 우리가 있는 돈이라도 잘 관리를 해야 될 텐데 보통 이제 금융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금융회사에다 맡기면 나에게 뭔가 이득을 줄 거다라는 기대가 아주 기본으로 깔려 있습니다. 이자 그다음에 수익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네, 그런 게 이제 기본으로 깔려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맡겨야 되고 맡기면 당연히 돌려줄 거라고 뭔가를 더 플러스로 돌려줄 거라고 생각하고 오죽하면 뭐 금융기관이라는 표현들 아직도 좀 많이 쓰잖아요. 금융기관이라고 그러지 않나요? 아닌가요 성격이? 금융회사가 맞죠. 저는 금융기관이라는 은행들 뭐 증권사 이런 게 금융기관이 아니라 금융회사다 그냥. 그렇죠. 금융기관이라 하면 어떤 공적인 그렇죠. 어떤 그런 공사 느낌이지. 그렇죠. 근데 이게 과거에 이제 박정희 때나 뭐 고즘에서부터 이제 관치금융이나 이런 것들이 커오면서의 그런 게 남아 있는 거기도 하고 사실은 일종의 이데올로기죠. 금융회사는 기관이다. 믿을 수 있는 곳이다. 사실 금융은 이것저것 다 빼고 나면 신뢰 문제만 남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신뢰를 더 갖기 위해서 좀 만들어진 뭐 용어이기도 하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언론과 정부 차원에서 그렇게 이제 이미지를 만들어 준다. 네, 수십 년간 좀 만들어진 거라고 보고 정확하게 이제는 금융기관이 아니라 금융회사다. 뭐 대부분 사기업이잖아요. 우리 그렇죠. 개인들이 공적 금융을 어떤 접할 일은 별로 없죠. 공적 금융이 뭐 있기는 했죠. 옛날에 산업은행 같은 네, 거. 산업은행, 기업은행 뭐 다 그랬지만 지금 뭐 이렇게 다 그렇죠. 뭐 그냥 그게 됐고 그냥 뭐 요새 이제 저축은행 망하니까 저축은행 망하면 우리 예금보험공사 그 이제 예금접보 때문에 뭐 이럴 때나 뭐 공적 어떤 금융과 관련된 이런 걸 접하지 지금은 다 사기업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그 개념 규정 그리고 명칭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이제 그걸 이제 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그건데 어떤 금융은 나한테 당연히 이득을 줄 거다라는 그 믿음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그리고 실제 이 현실이 어떤지를 정확하게 직시를 해야 된다. 그러자면 금융기관이 아니라 여기도 사기업이다라는 거를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실패할 수도 있는. 투자든 뭐든. 단순히 투자해서 실패하는 거는 뭐 좀 다른 문제고 이거는 그냥 투자에 실패하는 정도면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면 은행 같은 경우에 우리가 금융회사에 돈을 맡긴다는 건 기본적으로 이 물가 상승률이라는 게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그 물가 상승률이라는 거는 거꾸로 내 돈의 가치가 가만히 두면 돈 가치가 그만큼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거꾸로. 그러니까 그 물가 상승률에 대응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은행 같은 경우가 이제 아주 가장 기본적인 이제 금융 어떤 회사인데 은행 같은 경우에 물가 상승률을 상회하는 이자를 줄 때 사실은 그 기본 기능을 할 수 있다라고 봐요. 근데 지금 워낙 저축의 의미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저금리다 보니까 지금 2%도 채 주질 않습니다. 근데 뭐 정부에서 한 2% 3% 물가 상승률을 발표를 하고 있지만 아마 뭐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뭐 어떤 살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2% 3%밖에 물가 상승률이 안 된다라는 거 별로 인정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뭐 그냥 너무 이제 너무 이렇게 크게 보지 말고 한 보수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한 4% 정도는 보는 게 좀 그냥 객관적이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물가 상승률이 4%다란 얘기는 계속해서 내 돈 가치가 4%로 떨어진다는 얘기인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연 단위로. 근데 은행에서는 2%도 채 안 준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은행에서 2%의 이자를 준다라고 하면 물가 상승률은 4%고 은행에서 2%를 준다라고 하면 1년을 내가 돈을 맡기면 마이너스 2%가 생기는 거죠. 네. 근데 은행에서 그렇게 안 줘요. 그러니까 이게 은행의 잘못이라고 할 건 아니지만 우리가 과도하게 그런 믿음이 있다는 거죠. 은행에다 맡기면 다 되고 이자 얼마 준 거가 상당히 나의 어떤 부를 더 키워준 것 같다라고 느끼지만 사실은 만기 때 받은 돈은 돈 가치로 따져야 되니까 이제 손실이다. 이런 거고 뭐 기준금리가 바뀔 때
올라가는 거는 이제 대출이나 이런 데다가 이자는 바로바로 적용하지만, 그쵸. 예. 민감하지. 근데 예금 이자에는 그런 거 잘 쉽게 뭐 반응 안 한다든지 네. 이런 게 이제 가산금리란 걸 가지고 사실은 이제 은행에서 이제 이자를 소비자들한테 적용되는 이자를 좀 조정을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기준금리가 바로 반영되는 게 아니라 가산금리 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서 실제로 소비자들이 이렇게 닫게 되는 어떤 이자는 좀 차이가 또 나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존재하고, 그리고 이제 뭐 은행보다는 이제 보험, 뭐 진짜 보험은 뭐 누구나 다 이용하고 사실은 이게 제일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요, 우리 서민들한테는. 보험은 그냥 소비 아닌가요? 돈을 그냥 쓰는 거잖아. 네네. 그 보험은 소비, 그러니까 비용이다라고 보는 게 기본적으로 저는 맞다고 봅니다. 뭐 이런 거죠. 보험이라는 게 내가 큰 일을 당했을 때 혼자 그걸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여러 사람들을 모아서 십시일반해서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 몰아주자라는 게 보험의 기본 정신이고, 그걸 토대로 해서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낸 돈은 사실 없어지는 돈이죠. 나는 다행히 멀쩡한데 그렇지 않은 나와 같은 팀에 있는 누군가가 이제 뭐 그런 큰 병에 걸리거나 하면 그쪽으로 몰아주는 돈이니까 당연히 내가 냈지만 나한테 있지 않고 없어지는 게 뭐 당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 몇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보험에는 이 보험이라는 이 개념이 그러한데 이 사업을 하는 보험 회사가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보험 회사들이 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그 이제 비용을, 또 운영비 뭐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객이 낸 돈에서, 낸 보험료에서 차감을 하는데 이런 걸 이제 사업비라고 하죠. 사업비라는 게 존재합니다. 근데 이제 사업비가 이게 적당하냐 아니냐는 논외로 하고요. 어쨌든 사업비가 좀 존재하고, 또 하나는 이게 적절한, 누구나 이제 어떤 보험을 들 필요는 완벽한 복지사회, 충분한 복지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이 좀 스스로를 지켜야 될 필요는 현실적으로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현실이죠. 예, 그러니까 서로를 위해서 이제 보험료를 내는 거는 뭐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너무 과도하게 내게끔 되어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현실이. 보험 상품들이 그런 예, 건가요? 네네. 그러니까 상품 하나만이 아니라 그런 보험을 자꾸 가입을 하게끔 만드는 보험 세일즈의 전반적인 어떤 문화, 어떤 시스템, 이 보험사로부터 시작되는 보험사로부터 보험 설계사가 그걸 대행을 하고 이 시장에서 이제 소비자들과 만나서 가입을 하게 되는 그런 행위들의 이런 어떤 전체적인 메커니즘이 너무 과도하게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그 와중에 이 사업비라는 걸 같이 이제 고객들은 부담을 하는데 이 사업비에 대해서 당연히 어떤 비용을 냈으면 고객들은 그걸 당연히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측면들이 또 사실 이렇게 공개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실은 상당히 또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비용적인 측면들을 필요한 비용을만 적절하게 쓰고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안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한데, 그런 것에서 지금 금융회사들의 어떤 그 사기업이다 보니까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와 소비자들이 자기를 지키려는 것에서 충돌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그건 존재하는 정책적으로 뭔가 조치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정책적으로 필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뭐 금감원, 금융위원회 그리고 정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금융당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통칭해서 금융당국에서 정책적으로 소비자들을 지키는데 힘을 더 쏟을 거냐, 쏟고 있느냐, 아니면 보험사의 어떤 영업행위, 기업의 이익을 중심으로 볼 거냐? 그거를 더 배려를 하느냐라고 봤을 때 제 생각은 단연코 보험사의 이익을 더, 뭐 이익이라고 표현은 좀 과하다라고 한다면 어쨌든 보험사의 경영활동, 이익활동을 더 보장해주는 쪽으로 저는 기울어 있다고 봅니다. 보험사들이 다 재벌 기업들이 운영하는 뭐 회사잖아요. 대부분 그죠? 그렇죠. 대부분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그렇게 이제 예를 들면 민주정부가 들어서서 뭐 보험 상품을 비롯한 금융 상품의 민주적 개편 이런 거 이전에 네. 현실적으로 지금 존재하는 보험 상품을 우리가 어떻게 합리적으로 잘 이용할까, 우리가 똑똑하게 우리를 네네. 준비시켜서 네. 그 중에서 이제 오늘 종신보험 얘기를 하려고 한단 네네. 말이죠. 예. 일단 종신보험의 개념부터 얘기를 좀 해보죠. 종신, 죽을 때까지. 예, 종신보험은 종신,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언제 한 번은 다 죽으니까 언제 한 번은 죽을 때까지 사망을 보장하는 걸 종신보험이라고 합니다. 사망을 보장한다. 네. 그러니까 죽었을 때 사망보험금을 주기 위한 목적의 보험인데 이걸 보장하는 기간이 종신이라는 거죠. 언제 죽든지 한 번은 준다. 언제 한 번은 받는 네, 거네. 네, 네. 근데 여기 이게 주계약이고 주된 상품이고 여기에 특약 형태로 무슨 암 진단금, 뭐 입원 수술 보험금 받는 거, 뭐 실비, 뭐 성인병 진단금 이런 것들을 특약 형태로 쭉 붙일 수 있게 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종신보험의 상품이 구성이 되는 거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종신보험이라는 거는 그 주계약을 엄밀하게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 특약들을 합해서 종신보험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엄밀히는 사망보장하는 거다. 네. 그러니까 그 구조상을 보면은 보험을 가입하면 그건 반드시 들어가 있는 항목이고 그렇죠. 특약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예. 그래서 그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종신보험을 그러면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게 뭐 그냥 저는 이제 그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정확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종신보험은 없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이 보험 시장에서 예, 아예 없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종신토록 사망보장하는 게 필요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일부 있어요. 일부 있긴 한데 뭐 어느 경우냐면 이제 상속세를 좀 준비해야 되는 분들. 그분들은 어쨌든 언젠가 죽으면은 상속세가 나오는 거기 그 나오도록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경우인데 뭐 필요하다면 필요한 거죠. 그냥 세금을 대체하는 비용으로 사망보험금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하는데 어떤 가치 중립적으로 어떤 그 상품의 기능적으로만 봤을 때는 이런 경우에는 유효하게 쓸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자식이 내가 언제 죽더라도 이 자식을 챙겨야 되는 내가 유산을 남겨주고 싶기도 하고. 네, 꼭 유산 비슷하게 내가 얼마라도 좀 남겨주고 싶다. 자식이 사회에 어떤 적응하고 자리 잡는 게 좀 힘들어하고 해서 그래도 남겨주고 싶다. 그래서 뭐 한 60대가 이제 가입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뭐 종신사망도 의미는 있겠죠. 이제 한 뭐 20년, 30년 이렇게 좀 바라보고 가입을 한다면. 근데 경제활동을 하는 대다수의 보험가입자들 30대, 40대, 뭐 50대까지 이 대다수의 보험 가입자들에게는 종신보험은 필요 없다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자, 30, 40대 주로 30, 40대 뭐 50대까지도 뭐 주로 이제 30, 40대로 좀 뚜렷하게 하기 위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30, 40대가 보험금이 나오는 보험을 드는 이유는 본인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식들 때문입니다. 1차적으로. 남겨진 가족들 위해서. 네. 그리고 자식뿐만 아니라 뭐 배우자도 있는데 요새는 이제 워낙 맞벌이도 많이 하고 하니까 조금 더 이제 논의를 분명하기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이제 사망보장을 준비를 하는 거죠. 내가 이제 애들 낳아놓고 이 아이들의 꿈을 실현하는데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혹시라도 일찍 내가 이제 떠나게 되면 애들의 이 꿈을 준비하는 것 자체가 다 깨져버리고 힘들어지니까 뭐 정서적인 건 어떻게 못합니다만 경제적으로라도 최소한 안전판을 만들어 놓자 뭐 이런 취지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독립을 해서 부모의 품을 벗어나는 게 뭐 요새 아무리 이제 취업 어렵다고 하지만 통상 보면 한 20대, 30대 정도면 독립적으로 이제 살아가야 되겠죠. 추천해야죠. 예, 어떻게든 뭐 안에 있어도 힘든 거고 어차피 나가 있어도 힘든 건데 뭐 안에 있으면 자식들은 어떻게 좀 뭐 더 살 수는 있겠으나 이제 부모들도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독립시기라는 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이 독립을 한 뒤에까지 사망보장이 필요하냐는 거죠. 저는 하나의 이제 그 성인으로서 하나의 어떤 독립적인 경제 단위로서 독립할 때까지는 부모가 이제 책임져야 되니까 사망보험금 드는 거 그런 걸 준비하는 건 저는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독립한 뒤에까지 막 자식이 40대 50대인데 내 사망보험금을 준비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웬만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자식이 좀 힘들거나 어떤 뭐 장애가 있거나 해서 뭐 준비하는 경우는 좀 뭐 논외로 하고요. 그러니 저는 사망보험금은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걸 종신토록 준비할 필요는 없다. 자녀가 독립할 때까지만 준비를 하면 되니까 그 기간, 그러니까 20년, 30년 정도의 사망보장을 해주면 되지 종신토록 보장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 개념이 그래서 종신보험 말고 다른 개념이 뭐예요? 붙여 있는 이름이 뭐 있어요? 종신보험에 반대되는 개념이 뭐냐면 정기보험입니다. 정기보험. 예, 종신은 종신토록, 정기는 어떤 기간을 정해서.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자녀들이 독립할 때까지 30년 정도만 사망보장을 하는 걸로 하면 대충 이제 설계를 해보면 이래요. 뭐 보험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제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1억 원 사망보험금이 나오는 종신보험을 설계했을 때 납입기간은 동일하게 한 20년 이렇게 해서 1억 원 나오는 종신보험을 설계하면 한 20만 원 정도 보험료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20년짜리 정기보험을 가입을 하면요. 한 4, 5만 원이면 돼요. 4분의 1을 주네. 예. 그러니까 15만 원 정도를 이제 우리 아이들이 다 독립한 뒤에까지도 사망보험금을 준비하기 위해서 15만 원을 더 낸다라고 봐도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좋습니다. 뭐 30대 저 독립을 했는데 아직까지 자리 못 잡고 있는데 독립하자마자 이제 내가 죽었다. 그렇게 됐을 때는 뭐 이 어떤 취지와 그래도 좀 통합니다. 근데 대체로 통계적으로 우리들은 한 100세 가까이 살 겁니다. 권 대표님이나 우리 이제 나이대들도 지금 통계로 보면요. 정확하게 이건 객관적으로 통계로 현재도 한 95세 가까이 사는 걸로 나와 있어요. 징글징글하네요. 네. 근데 문제는 더 늘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인류의 수명 계속 늘어났기 때문에 더 늘어날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95세쯤 됐을 때 죽느냐 그렇지 않고 아마 100세는 아주 뭐 쉽게 더 넘어갈 거라고 봐요. 큰일이네. 네, 근데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평균적으로 그렇게 살 건데 1억 원의 지금 사망보험금을 지금 들었단 말이에요. 애들 때문에. 그런데 내가 100세 만약에 죽었다라고 하면 약 한 50년 이상을 뒤에 1억 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1억 원의 이제 돈 가치가 어떻게 되느냐를 따져봐야 돼요. 대체로 한 50년 정도면 1억 원이 어떻게 되냐면 반의 반 정도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1에서 50으로 줄고 네. 50에서 25로 줄고 25에서 또 네, 그러니까 1억에서 5천만 원으로 줄고 5천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줄고 그게 또 반으로 주니까 한 1,250만 원, 뭐 한 1,000만 원 남짓한 돈의 가치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내가 내는 돈은 20년 납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20만 원씩 내면 4,800만 원을 지금부터 내는 거예요. 이 가까운 미래까지 해서. 이 4,800만 원의 비싼 돈을 내서 내가 100세 죽을 때 나는 쓰지도 못할 돈이에요, 심지어. 그 돈을 그래 뭐 남는 사람이 쓴다 하더라도 1,000만 원 남짓되는 돈을 받는 겁니다. 지금 4,800만 원 가치로 따지면은 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근데 사망보험금이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살아남은 가족들 말고 만약에 내가 암이 걸렸네? 치료비가 많이 들어. 죽으면 그 빚진 치료비를 이걸로 퉁칠 수 있지 않을까? 네, 뭐 그런 것도 있죠. 네, 근데 그건 어쨌든 간에 확률의 문제가 돼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상황이 안 생기면 지금 계산한 대로 그리고 사실은 통계적으로 많이들 100세까지 살면서 뭐 마지막에 어쨌든 병원비와 발생시키고 가겠으나 어쨌든 그게 받는 돈이 지금 돈 가치로 따지면 1,000만 원밖에 안 되는 돈인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간혹 중간에 술을 다 하지 못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만 뭐 저도 뭐 제 아버님이 15살 저 15살 때 돌아가셨고 제 하나밖에 없는 누나도 누나 매형도 이제 남편도 40대 중반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런 일들이 저는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어찌됐건 100세까지 사는 걸 기본으로 생각하는 게 맞다. 그리고 아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중간에 그래요. 한 50대 60대 암으로 막 투병하다가 비용 잔뜩 발생시키고 갔는데 사망보험 나온 걸로 채울 수는 있으나 확률의 문제고 만약에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종신보험 20만 원이고 정기보험으로 했을 때 5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 15만 원을 계속 저축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그 15만 원을 가지고 10년, 20년을 계속 저축을 해서 쌓아놓는다면 그걸로 오히려 적절하게 수익률을 좀 낼 수 있는 것들로 투자를 해서 갖고 있다면 그런 병원비 충당하고도 오히려 더 남을 수도 있죠. 그런 병이 안 생긴다면 생활을 즐겁게 하거나 뭐 미래의 어떤 꿈을 이루는데 그 돈을 쓰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따지면 보험에다가 그 돈을 꼬라박고 있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불경기에 미안하네. 주권 방송. 가끔 하던 생중계를 요즘 들어 자주 하니 무선 통신 용량 초과 통신비가 팍팍 느네.
어찌할꼬 돈 없는데 고민하다. 손 벌리네. 정의로운 진보 언론 활동으로 보답하리. 계좌번호 1005-501-779765 우리은행 주식회사 주권방송. 감사합니다. 그럼 정신보험은 아니다. 그러면 대안이 뭐예요? 그러면 정기보험이다. 그래서 예, 사망에 대해서는 정기보험 형태, 꼭 정기보험이라는 게 어떤 한 상품이 아니라 그런 기간만 보장하는 방식으로 얼마든지 보험의 종류는 달라도 거기에 이렇게 넣을 수 있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꼭 필요한 기간만 보장을 하면 된다는 거고 종신보험 밑에 그러면 암보험이나 뭐 이런 것들 뭐 여러 가지 보장들을 건강 의료 보장들을 잔뜩 특약으로 넣을 텐데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하냐? 그거는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생명보험 상품 이런 종신보험류의 상품에 넣는 것보다 손해보험사의 상품에 넣는 것이 그래도 여러 가지 비용 효율적인 측면이나 보장에서 저는 조금 더 낫다고 봅니다. 그래요. 근데 주로 광고들이 정신보험이잖아요. 뭔가 이게 안심이 되는 것 같잖아요. 아 이제 나는 이제 보장이 돼 이런 느낌이 준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상품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상품이 많이 팔리면서 또 이제 각종 뭐 이렇게 혜택 이게 나중에 적립된 보험금에서 연금도 준다 이런 얘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정신보험의 단점을 이제 보완한다 이런 얘기 한단 말이죠. 네. 그런 상품들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금융회사들 중에 은행, 보험, 증권이 있는데 가장 정확한 데가 보험사라고 봐요. 뭐가? 그 계산이. 계산이 보험사 입속이 입장에서 빠삭해? 가장 정확한 데가 꼭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통계를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그렇죠. 확률을 가지고 봐야지. 네, 확률이라는 아주 그 디테일한 숫자를 가지고 만들어지는 그런 상품이라서 되게 정확한 건데 그러니까 흙파서 장사하는 거 아니고요. 뭐 돈을 준다라고 했을 때는 그 돈을 보험사가 그냥 갖다 주고 이런 거 없습니다. 뭔가 나온다고 한다면 그건 고객이 그만큼 더 냈기 때문이에요. 자, 보자고요. 고객들은 그냥 나는 보험료 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내가 한 달에 뭐 이 상품 때문에 한 달에 뭐 예를 들면 30만 원을 내, 뭐 20만 원을 내, 라고 하면 그냥 그렇게 이제 뭉뚱그려서 생각하지만 쉽게 얘기해서 한 10만 원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10만 원이란 보험료 안에는 이 보험이 목적하는 어떤 보장이 있을 거예요. 사망이든 암이든 그 보장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한 5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이 10만 원 중에 5만 원을 위험보험료라고 말을 합니다. 보장하기 위한 부분이에요. 이 위험보험료는 내가 돈을 내면 내구자에 남아있지 않고 사라진다고 보면 뭐 쉬울 것 같습니다. 돌려주지 않는. 예, 어디로 사라지냐? 나는 다행이지만 누군가 아픈 사람한테. 예, 아프거나 죽거나 다치거나 한 사람한테 이 돈은 몰아주는 거니까 없어지는 돈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나머지 5만 원 중에 뭐 여기 이제 사업비가 좀 있습니다만 여기 이 지금 얘기에서는 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사업비는 좀 빼고 얘기하자고요. 위험보험료란 게 있고 적립보험료란 게 있는 거예요. 적립보험료는 내 구자에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험료를 10만 원 냈다고 해서 이 돈이 내 구자에 남아 있는 게 아니라 5만 원은 위험보험료 정당하게 그 보장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은 누군가 다 타간 거예요. 보험 기능을 하는 거고. 네, 적립보험료가 내 구자에 남습니다. 남는데 지금 아까 이제 종신보험이 무슨 연금 기능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사실 실질적으로 보험 설계사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많이 팔아요. 이런 기능도 돼. 네. 좋아. 뭐 이렇게 하죠. 네. 심지어 요새는 그런 기능도 될 정도가 아니라 그거를 앞세워서 마치 이게 연금 상품이나 저축 상품인 양 파는 경우가 요새 엄청 늘어났어요. 최근 한 제가 볼 때 한 2, 3년 사이에 부쩍 늘어났습니다. 새로운 판매 기법인가? 네, 일종의 판매 기법인데 그건 이제 뒤에 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연금이나 이런 걸 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종신보험에다 보험료 낸 거의 상당 부분은 사망이나 이런 걸 준비하는 데 쓰여지고 일부가 적립이 돼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연금을 준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나중에 한참 지나서 거기에 쌓여 있는 돈을 가지고 연금을 주는 건데 내가 20만 원씩을 막 납입을 아까 이제 20만 원이라고 했을 때 막 납입을 하면 그것의 상당 부분은 누군가 죽은 사람한테 다 쓰여진 돈이고 일부만 적립이 되기 때문에 내 계좌에 남는 돈은 많지는 않아요.
아니, 물론 뭐 기간이 오래되면 좀 많이 남습니다만 어쨌든 그걸 가지고 연금을 준다고 했을 때 그렇게 기대하는 만큼 많이 받지 못합니다. 아니 뭐 이게 보면 이게 그 수익률이래 뭐 이자가 어떻게 되고 나중에 이제 은퇴하고 나서 이걸 연금으로 돌리면 한 달에 얼마씩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 네네. 연금처럼. 자, 기간이 아주 오래 걸립니다. 지금 요새 이제 나오는 종신보험 상품들 제가 이렇게 쭉 봤더니 가장 빠른 게 한 15년쯤은 가야 원금이 됩니다. 적립금이. 네. 15년쯤은 가야 원금이 되고 한 20년쯤 가야 이제 원금 되는 게 이제 통상적이었어요 그동안. 근데 요새 좀 막 줄여가지고 한 15년까지 이렇게 나오는 걸 이제 봤는데 15년 뒤면요, 15년이라고 하면 돈 가치가 통상 물가 상승률 4% 따지면 거의 한 절반 정도로 줄어드는 기간이에요. 그럼 내가 열심히 내고 15년 뒤에 원금이라고는 하지만 돈 가치는 뚝 떨어져 있겠죠, 절반으로. 그래서 그때 만약에 연금 개시를 한다라고 하면 그렇게 떨어진 돈을 가지고 연금을 이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받는 돈은 상당히 적어집니다. 액면가도 적고 그 돈 가치로 하면 더 적고. 그러니까 이게 원래 주종목이 그 사망보험금인 종신보험인데 네. 전문 그 담보가 아닌 연금을 끼워 넣은 거라는 거예요? 끼워는 건 아닌데 그냥 적립금을 나중에 연금처럼 받을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적립금이 계속 쌓이니까 네. 쌓인 거 가지고 이거를 그냥 뒀다가 사망보험금으로 받을 수도 있지만 그 연금으로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능이 그 있다는 거는 뭐 그 있다는 사실은 틀린 얘기는 아닌데 사실 종신보험으로 연금을 받았을 때 아마 가입 이거 정확하게 설명들 안 하니까 가입하는 사람들은 아 연금이 뭐 상당히 나올 거다라고 보지만 자세히 계산해보고 돈 가치 따져보고 하면 그다지 아마 아니 설명하는 사람들도 잘 모르더라고. 네. 그런 게 많더라고. 잘 왜냐하면 그걸 설명을 자세히 할 거를 가르치질 않아요. 네네. 보험사에서. 근데 그럼 연금 독자적인 연금 상품도 있잖아. 그죠? 네네. 그럼 그게 그런 상품이면 그런 기능은 충분히 활용할 만한가요? 그것도 이제 크게 이제 보험사 연금 상품이 크게 두 가지로 이제 구별할 수 있는데 하나는 금리형 상품이 있고요. 하나는 이제 변액형, 뭐 변액 연금, 변액 유니버셜 뭐 이렇게 부르는 게 있어요. 금리형은 그야말로 금리로 이제 그 이제 보험사에서 물론 계속 금리가 바뀌지만 이렇게 보험사에서 정해준 그 금리로 그 해당 기간 불이를 해서 주는 방식이고 변액형은 펀드로 이제 투자를 해서 수익을 추구를 하는 뭐 이런 형태예요. 고객의 돈을 따로 펀드로 투자한다 이렇게. 그렇죠. 예, 물론 여기서 이제 사업비 떼고 뭐 떼고 해서 이제 적립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둘 다 마찬가지로. 근데 이제 금리형은 너무 이제 저금리 지금 저금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종신보험보다 조금 좋거나 비슷하거나 일 것 같아요. 예, 장기로 가면. 근데 물론 이제 단기에는 이 연금 상품 종신보험 말고 실제로 연금 상품 금리형 연금 상품이 단기에는 더 원금이 도달하는 시간은 더 빠를 겁니다. 근데 근데 뭐 도찐개찐 정도라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금리 상태에서는 투자를 좀 피하기는 좀 어려운 좀 현실이 돼버려서 변액형이 저는 더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변액형으로 유효 수익을 좀 적절하게 좀 추구를 할 수 있다면 누적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게 이제 종신보험을 가지고 어떤 저축 효과를 기대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차라리. 예. 근데 그 종신보험 진짜 많이 가입하잖아요. 네. 한국인들 종신보험 가입률이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동기가? 저도 한번 찾아보는데 보험사가 약간 좀 이렇게 장막이 있어요. 그래요? 예, 판매자들한테도 제가 볼 때는 이건 당연히 알려줘야 되는 정보도 잘 안 알려주는 게 참 많습니다. 아니 금융감독원이 그 주무기관인가요? 그렇죠. 거기서도 공개 안 돼요? 모든 걸 다 공개하는 건 아닙니다. 예. 그리고 사실은 이제 고객들이 요구해야 되고 그러면 그걸 받아놔서 설계사들이 그걸 막 요구해야 되는데 고객들은 정보가 워낙 많이 없으니까 뭘 물어봐야 되고 뭘 문제 삼아야 되는지도 잘 모르죠. 그럼 이제 설계사들이 중간에서 그 역할을 좀 해줘야 되는데 설계사도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 책임감 있게 막 배우고 스스로 연구해서 이렇게 고객들을 관리한다고 보지는 않고요. 그래서 좀 제가 좀 찾아봤는데 어떤 기사를 보니까 이것도 참 안타깝게도 2012년 기사인데 그때 이제 요게 그 국정조사 뭐 이런 거 관련해서 이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금융위원회에서
예, 금융위원회에서 종신보험 판매 숫자를 1,300만 계약이라고 표현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1,300만 계약. 네. 종신보험 상품이 1,300만 개가 팔렸다는 거죠. 그럼 4분의 1? 실제로 이제 4인 가구 대충 이렇게 계산하면 그냥 그 가구마다 하나씩 있는 꼴이 되겠죠. 네. 그러네. 거의 뭐 다 들었네. 네, 집에 하나씩은 있다. 네. 볼 수 있겠고 뭐 어떤 사람들은 뭐 몇 개씩 가입할 수도 있고 한 건데 네. 아무튼 상당수가 가입을 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실제로 상담해 보면 한 뭐 둘 중에 한 분 정도는 종신보험을 갖고 있다. 뭐 둘 중에 한 분까지 좀 많다라고 하면 두 가정 중에 한 가정에는 반드시 있다. 이렇게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대강. 근데 그 문제점이 아까 이제 얘기했던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가입한 거예요? 종신보험은요. 제가 아는 어떤 개인들이 가입해야 되는 금융상품 중에 가장 수수료가 셉니다. 판매자한테 나오는 판매자 수수료가. 입장에서는 네. 보험, 증권 이런 어떤 저축 또는 뭐 이제 보험 상품들, 투자 상품들 이렇게 다 보면 제가 볼 때는 뭐 가장 센 것 중에 하나예요. 아니 근데 판매자들은 뭐 수익이 높으니까 그걸 어쨌든 팔려고 하겠지만 저기 소비자 입장에서는 네. 뭔가 판단을 할 거 아니에요. 어쨌든 소비를 하려면. 네네. 근데 왜 그런 현상이 나오냐는 거지. 고객들이 예전보다 많이 알지만요. 여전히 금융상품이 상당히 복잡하고 보험은 또 특히나 더 사실은 복잡합니다. 맞아요. 좀 어려운 상품입니다. 이게 함부로 막 아무나 팔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퍼센테이지 나오고 뭐 70% 80% 이게 나오고 그러면 복잡하죠. 되게 복잡한 건데 요새 뭐 그래도 인터넷이 있고 그래서 뭐 정보가 많이 공유가 된다고는 해도 여전히 일반 금융 소비자들이 이 실체를 다 알기는 상당히 어렵고 겉으로 드러난 실체도 어렵지만 이 공학적인 측면이 있잖아요. 금융공학적인 그 내부의 메커니즘까지 이해한다는 거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다 보니 고객들이 죄송한 말씀이지만 고객들이 아무리 똑똑하시고 똑똑한 척을 하신다 해도 그 판매자들, 보험 설계사들이 잘 팔기 위해서 파는 데만 집중해서 훈련된 그런 화법이나 그런 거를 넘어서서 더 그 이상을 더 이해하고 판단하기는 사실 되게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런 이제 그 판매자와 소비자의 그런 이제 뭐 격차도 있지만 사회적 분위기 있잖아요. 네. 국가에서 보장을 안 해주는 거야. 개인의 어떤 안정이나 생명, 네. 뭐 복지 이런 거에 신경 안 쓰잖아요. 네. 그리고 막 험악하잖아 또 이 사회가. 그렇죠. 다 자기가 떠안고 가야 되는 구조니까 공포심을 기본 깔려 있다고 한국 사회. 그렇죠. 그래서 안 들면 안 되는 거지 불안해서. 네네. 그런 사회적 요인이 또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고 보거든. 네, 맞습니다. 뭐 제가 설계사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제 공포를 판다라는 표현 많이 하거든요. 네, 보험은 아니 뭐 보험 아니라 뭐 상조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공포를 팝니다. 희망을 파는 것보다 공포를 파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그러죠. 네. 이거 하면 더 좋으니까 뭐 하세요. 이거보다 이거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이러면은 이제 더 미국이 무기 파는 논리랑 비슷하네. 그렇죠. 네. 싸들 배치해야 돼. 네. 이런 식으로. 희망을 파는 거는 하면 좋지만 안 해도 뭐 크게 손해는 아닌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아무튼 이제 공포를 파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이제 사망보장에 대한 거 얘기했지만 자녀들에 대한 책임감. 그 아빠, 엄마의 그 책임감 얼마나 숭고합니까? 그렇죠. 가족의 뭐 이런 것도 있고. 네, 그 마음은 숭고해요. 고객들의 이 어떤 동기는 너무나 순수하고 숭고하지만 또 하나는 그게 있더라고. 우리 자식들이 자기 가족들, 배우자든 남편이든 자식들이 한국 사회에서 돈 없으면 없이 여기잖아. 그렇죠. 네. 이제 인간 취급을 못 받잖아요. 네네. 그게 또 공포스러운 거야. 맞습니다. 네. 그냥 뭐 기본적으로 이게 뭐 결국에는 이거를 객관적으로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하면 사회의 어떤 보장, 사회 안전판이 아주 취약하기 때문에 이제 보험이 더 팔리는 거죠. 뭐 국가에서 더 많은 뭐 좀 유럽에서는 이제 100만 원씩 주는 나라들 이제 생긴다잖아요. 국민 모두에게 100만 원씩 주는. 맞아요. 네. 그래서 어디지? 스웨덴인가? 네, 그 북유럽 그렇죠. 쪽이었던 것 같은데 그 100만 원씩 주면 우리 사실 100만 원이면 뭐 그걸로 충분하진 않지만 기초 생활은 할 수가 있는 수준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주는 나라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뭐 저도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인 말씀 좀 드리면 과거에 이제 사업을 했다가 법인채까지 만들고 했다가 이제 수억을 날려먹은 적이 있어요.
그 수렁을 빠져나오는데 10년. 다행히 그래도 빠져나왔네. 예, 거의 이제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안전판은 없고 한 번 망가지면 재계약이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점점 이제 어떤 그 흉악 범죄가 늘어나는 것도 이제 그런 거죠. 한 번 망가진 인생이 다시 재기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으면 어떻게든 좋은 쪽으로 올 텐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보험에 대한 니즈는 커져 있고 그러면 그 니즈에 딱 맞게끔 어떤 그 고객들의 이익을 중심에 놓고 보험을 팔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니즈가 올라온 것을 수익으로 이거는 이제 연결한 거죠. 네, 좀 최소한 악용이란 표현이 좀 센가요? 뭐 미필적 고의라고 할까요? 이제 그 편승하는 게 있어요. 편승해서 좀 과다하게 보험료를 내게끔 보험을 가입하게끔 하는 거죠. 그리고 보험사의 기본 운영 원리라는 거죠, 그게.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보험사들한테 교육을 하고 네. 보험사들은 뭐 전반적인 뭐 이런 것보다 어쨌든 뭐 생활인이니까 또 거기도 네네. 수익을 내기 위해서 네네. 가장 수익이 높은 종신보험을 네. 판매하는 거고 이런 구조가 막 돌아간다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주변에서 이제 그 뭐 소위 이제 뒤통수 치는 보험으로 뒤통수 치는 보험 설계사들 사실은 되게 많습니다. 안타깝지만 되게 많은데 그분들이 알고도 그러냐라고 하면 사실은 대다수는 알고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면서도 그러는 사람들은 정말 나쁜 사람이지만 전 소수일 거라고 보고요. 그런 걸 알게끔 가리키질 않고요. 보험사에서 이게 판매를 했을 때 가입을 했을 때 고객한테 어떠한 비용, 어떠한 손실, 어떤 부분을 또 챙기지 않으면 어떠한 위험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가리키지 않습니다. 네, 저도 뭐 제가 ING 생명에서 이제 출발을 했었는데 꼭 ING 생명만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ING 생명은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뭐 상대적으로는 좀 교육이나 이런 게 좀 세련된 상대적으로 이제 그런 회사라고 보는데 ING 생명에 있을 때 그런 걸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한 1년쯤 지나서 이거 아닌데 하고 뭔가 이거 잘못 그러니까 가르치는 대로 팔다가 막 세일즈 했죠. 저는 그 당시에. 근데 이거 아니다라는 걸 한 1년쯤 지나서 이제 발견하기 시작하고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정말 막 고통스러웠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ING 2단화가 됐구만요. 네, 뭐 그래서 이제 오래 못 하고 나왔죠. 나와서 한 그 뒤로 한 2, 3년을 엄청 힘들게 이제 길을 찾아서 헤맸죠. 네. 근데 아무튼 가리키질 않아요. 가리키질 않고 그러면 가리키지 않더라도 좀 그 고객을 이제 책임지겠다라고 막 어쨌든 막 말은 그렇게 하고 자기가 또 그런 사명감 갖고 있으면 가리킨 거 이상으로 이제 더 알려고 노력해야 될 건데 뭐 이분들도 다 어쨌든 생업을 하고 막 쉽지 않아요. 네, 어려워요. 네, 쉽지 않으니까 그거에 도달하지 못하고 그러면 이제 저는 어찌 됐건 행위는 보험 설계사에 의해서 그런 어떤 좀 적절하지 않은 행위는 아주 이렇게 도처에서 보이지만 사실 그 책임은 보험사가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좀 잘못된 판매 행위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그걸로 인해서 반대로 이제 이익을 보는 쪽을 봤을 때는 설계사가 이익을 보는 거에 비해서 훨씬 더 큰 이익을 보험사가 지죠. 왜냐면 지방에 가면 웬만한 중소도시에 큰 건물은 다 보험사 건물이잖아요. 그러네. 네. 거기 보면 다 뭐 삼성생명 뭐 주로 이제 그런 대기업 생명보험사들 건물들 손해보험사도 마찬가지고 공포로 쌓아올린 부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러면 그런 주장도 있잖아요. 보험 들지 마. 필요 없어. 예. 다 사기야. 뭐 이런 주장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소위 이제 좀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 경제 좀 전문가라거나 뭐 이제 그런 분들이 그런 말씀하시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뭐 무슨 그런 이제 그런 류의 어떤 얘기를 담은 어떤 책이 나와서 좀 이렇게 SNS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걸 좀 봤었는데 보험 다 필요 없다. 내지는 뭐 실비만 있으면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되게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사회가 복지 사회가 되는 걸 엄청 바라는 사람이에요. 저를 아는 분들은 제가 어떤 이 사회에 대한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는 아실 텐데 복지 사회가 돼서 보험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게 가능하다면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민영보험이 축소되길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쨌든 안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은 안 그런데 거기다 이제 안 그렇다는 얘기는 서민일수록
갖지 못한 사람일수록 더 위험에 더 적나라하게 노출되어 있다는 얘기인데 그럼 그런 이제 사보험들을 무조건 필요 없다. 없어져야 된다. 아니, 없어져야 되지만 그런 선언적인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 헬조선에 있는 우리 이 고통받는 우리들을 어떻게 그래도 보호하고 책임질 것이냐라는 측면에서는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그렇죠. 거죠. 네. 뭐 그런 얘기들 저는 아무런 의미 없는 얘기. 오히려 좀 왜 그런 말씀들을 하실까라고 생각하면 일종의 포퓰리즘 아니냐. 대중들이 보험에 대한 분노가 있고 불만이 있고 하니까 그 분노의 수준에 눈높이에 맞춰서 얘기를 하면 다들 통쾌해하죠. 시원해하고 그런 거에 그냥 부응할 뿐인데 저는 좀 옳은 자세는 아니다. 이 세상이 이러하면 세상이 오물로 가득하다면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오물 같이 뒤집어쓸 작정하고 이 현실로 뛰어들어야 되는 거지. 뭐 이렇게 파퓰리즘적인 뭐 이런 것들은 좀 의미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실비만 필요하다라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상당히 저는 전문가로서는 또 역시 되게 안타깝다라는 걸 그러니까 느끼는데 실비라는 개념이 예를 들면 질병이든 그 뭐 사고를 통해서 병원에 이제 병원을 이용한단 말이죠. 그럼 병원에서 쓴 비용을 돌려받는 네네. 그 담보를 실비 뭐 그렇죠. 담보라고 예, 하죠. 그러니까 뭐 의료 실비, 의료 실손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것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참 이 의료 실비 보험이 수년 전부터 확 대중화가 됐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이렇게 좀 대중화되도록 한 측면이 있고 보험사들마다 조건이 다 동일하거든요. 그 통일시키고 표준화시키고 하면서 이게 좀 많이 퍼지도록 사실은 이제 당국에서부터 애를 쓴 게 있어요. 뭐 그런 이제 증거 중에 하나가 이제 단독형 실비보험 뭐 이런 상품들이 있는데. 근데 그것도 결국 배경은 국가에서 해주지 못하는 거를 민영에서 그냥 그 대체하거나 그 그렇죠. 보조해주는 네네. 떠넘기식 예. 이런 거죠. 네네. 제 의견은 제 생각은 실비보험을 대중화를 확 몇 년 전부터 이제 시킨 것은 이게 이제 의료 민영화로 가기 위한 일종의 포석이다라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태생부터가 사실은 물론 처음에 누군가 만든 사람이야 그런 의도는 아니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실비보험이 사회적인 어떤 존재 이유를 보면 사실은 그렇게 이게 아름다운 애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고 얘가 다 갱신형입니다. 실비보험은 정부에서 다 표준화 시키면서 다 갱신형으로 다 돼 있어요. 3년, 5년 이렇게 돼 있나요? 5년, 3년, 1년. 예전 거는 5년, 3년 줄어서 지금은 이제 1년이에요. 1년마다 갱신되는 거예요? 네네. 보험료가 다시 네네. 책정된다. 예. 그런데 실비보험이 대중화되기 전에 비해서 지금 실제로 이제 그 통계들을 보면 병원에 더 많이 갑니다. 그거 병원비를 부담을 한 거를 이 보험이 돌려주다 보니까 병원에 그 가는 어떤 심리적인 부담이 더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더 많이 가고 검사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수월해졌죠. 네. 그래서 요새 보면 이제 어떤 의료 또는 이제 검진 이런 것들이 늘어난 원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상호작용을 하는 거구만요. 네네. 예. 그래서 그러면 이제 병원은 어쨌든 더 돈을 버는 거고요. 예. 이게 뒤에 있는 뭐 이제 이런 이제 스토리들은 뭐 지금 여기서 다 다룰 얘기는 아니고 또 뭐 음모론적인 어떤 얘기들도 있기 때문에 이건 뭐 따로 좀 얘기할 필요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 아무튼 병원은 수입이 늘어나고 이제 이 실비를 들고 있는 고객들은 소비자들은 병원에 자주 가서 어쨌든 보험 혜택 받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갱신이란 게 뭐냐면 보험이란 건 보험료 수입과 보험금 지출이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기본 원리는 그렇죠. 그렇죠. 보험사가 보험료를 받은 것과 보험금으로 지급한 게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험금이 이제 이 소비자들이 어쨌든 병원에 이제 자주 가서 이 실비로 이제 보험금을 자꾸 청구하다 보면 보험금 청구가 많아지면 그만큼 보험료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게끔 한 게 갱신형인 거예요. 갱신할 때마다 더 올리는 거죠. 보험료를. 전국적으로 전 보험사가. 그렇죠. 당신들이 그렇게 보험금을 많이 타니 우리는 보험료를 더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는 측면도 있고 개인으로만 놓고 봤을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이 갱신이 상당히 돼서 어쩌면은 이제는 보험료가 새로운 리스크, 새로운 위험이 될 수도 있는
지경에 갈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실비 보장 조건을 예전엔 100%였는데 90%, 줄였죠. 얼마 전에 이제 90%, 80% 뭐 이런 식으로 줄이고 있는 것도 그런 이제 흐름과 좀 궤를 같이 하는데 그렇게 이렇기 때문에 실비만 만약에 갖고 있다. 그 비갱신의 어떤 진단금 딱 나오는 이런 거 없이 실비만 갖고 있다. 근데 10년쯤 지났더니 지금도 의료 민영화가 공식화되지는 않았지만 의료 어떤 그 병원들의 영리 행위는 상당히 지금도 이렇게 점점 더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걸 보면은 점점 이제 병원비는 올라갈 것이고 막 이제 이럴 건데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분명히 위험률이 이 보험금 지출이 많아지는 걸 이제 위험률이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 실비의 보험료는 점점 올라갈 겁니다. 그럼 나중에 이거를 보험료 내는 것 때문에 이거를 계속 유지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될 수 있어요. 병원에 자주 가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유지하겠지만 건강한 사람은 야, 난 이거 뭐 병원도 가지도 않는데 이제 이런 고민들이 생길 거란 말이죠. 그래서 결국에 만약에 그렇게 가다가 해지를 한다라고 하면 유지를 못해서 그러면 이제 보장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죠. 네. 그러니 실비만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무슨 근거로 하는지 모르겠고 또 하나는 의료 실비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보험의 기본 정신하고 맞지 않습니다. 보험은 예상하지 못한 미래에 예상하지 못한 어떤 사건, 사고, 뭐 질병 이런 것들을 좀 대비하는 건데 의료 실비는 조금 물론 이제 아프거나 하는 거 예상할 수는 없는 거긴 한데 자잘한 거 많이 이런 것들을 자꾸 이제 청구하거나 내가 이제 내 의지를 가지고 병원에 더 자주 가거나 하는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도덕적 해이를 좀 많이 낳을 수 있는 그런 상품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병원에 더 자주 간단 말이에요. 이걸 뭐 도덕적 해이라고까지는 할 수는 없겠으나 이게 이제 경계가 좀 무뎌질 수 있죠. 그렇게 돼버리면 보험의 어떤 그런 기본 정신하고도 좀 안 맞는 거죠. 네. 자 이제 마무리 좀 해야 되겠는데 네. 어쨌든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남고 건강하게 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금융 상품들을 이용하게 되는데 똑똑하게 이용을 하자 네. 그런 거죠. 그래서 뭐 오늘 이제 종신보험을 다뤘지만 종신보험을 판매하는 이 보험사의 상품 자체를 구조적으로 정책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별도의 제도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네.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자기 위험, 자기의 이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어쨌든 똑똑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기 위해서 종신보험은 들지 마라. 네. 혹은 바꾸라 이런 거네. 네. 정기보험으로. 네. 아니, 꼭 정기보험만이 답은 아니고요. 개념상 설명하려고 드린 거고 대안은 좀 많이 있습니다. 대안은 많이 있는데 아무튼 종신보험 또는 생명보험사 상품인데 종신보험이라고 써 있지 않더라도 뭐 예를 들면 뭐 삼성생명 이런 데는 통합보험 뭐 이렇게도 써 있어요. 근데 생명보험사의 어떤 보장을 생전에 이제 뭐 의료보장이나 이런 것들을 위주로 만들어진 상품은 대부분 주계약이 사망이에요. 종신사망. 그러니까 뭐 저축성은 지금 논외로 하는 겁니다. 이제 보장을 받기 위한 보장성 보험들 생명보험사에 있는 건 대부분이 종신보험 형태다. 그래서 보장을 받고자 하는 것은 종신보험 또는 생명보험 뭐 아주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생명보험 상품보다는 손해보험 쪽 상품으로 이용하는 게 더 유리하다. 그래서 종신보험은 가급적이면 피해라. 건드리지 말아라. 가입한 사람들은 지금 한 40대 정도면 해지하고 네. 바꾸라 이런 권유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컨설팅을 하면 그건 이제 계약의 케이스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만 네. 대체로는 그렇게 가입한 것들은 해지를 하고 소위 이제 갈아타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뭐 경우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뭐 납입 기간이 뭐 1, 2년 남은 거라면 그냥 유지를 하는 게 좋겠지만 뭐 몇 년을 냈지만 이미 아직까지도 내야 될 게 10몇 년 남았다. 이러면은 그거를 그냥 두는 것보다는 어떻게 건드리는 게 더 이루어질 수 있죠. 예, 그래서 오늘 종신보험에 관련해 이제 개념 그리고 현실 그리고 구체적인 뭐 대안을 큰 그 기조적 차원에서 이제 얘기를 나눴는데 구체적인 거는 어쨌든 경우의 수가 좀 다 다르니까 네. 그래서 종합적으로 상황을 진단하고 대책을 세우는 역할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실천자산관리연구소 검색을 하면 뭐 연락할 수 있어요? 검색은 잘 되질 않을 거예요. 네, 저희가 이제 뭐 검색이 되도록 이렇게 좀 많이 해놓지는 않고요. 사실 뭐 온라인에서 검색을 해서 찾아오고 하는 일이
아직까지는 고객들이 그렇게 적극성이 아직 있는 지금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네. 별로 신경 안 썼고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는 검색해서 찾아오실 수는 있을 겁니다. 실증 자산관리연구소라고 페이스북에서 검색을 하셔가지고 네네. 그래서 이 정욱 소장한테 뭔가 이제 좀 받고 싶다, 진단을 받고 싶다. 그러면 페이스북 통해서 연락하시면 네. 좀 상담해 주실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그 상담 요청해서 좀 진행되고 하는 건들은 뭐 저희가 상담료도 이렇게 부담 안 되게 해드리고 사실 이제 상담료를 작년부터 아주 이렇게 무거운 상담권이 아니고 이제 그렇게 페이스북 친구들 패친들이 상담 신청해서 이렇게 대응해드리고 상담해드리고 이런 것들은 상담료를 4.16 연대나 네. 이제 그런 어떤 지금 기부하시는 거예요? 네 그런 후원 그러니까 상담료를 받는 게 아니라 상담료를 가름해서 대신해서 4.16 연대 같은 데다 후원을 하시라고 하고요. 입금한 뭐 이렇게 증 또는 이제 화면에 이렇게 인터넷 뱅킹한 그런 거 이제 캡처해서 인증으로 이제 보내만 주시면 그걸로 이제 상담료는 대신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념 있는 소장님이네요. 네. 어쨌든 다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관리도 잘 안 되고 그냥 바쁘잖아요, 정신없고. 네, 그러니까 필요한 한 거 갖고 해서 막 하는데 그래서 그거를 전문적으로 해주시니까 네. 필요하시면 연락을 주시면 좋겠고 오늘은 그 첫 번째 해외조선 살아남기 생활경제법 첫 번째 정신보험을 다뤘고 다음 시간에는 운전자 보험. 네, 운전자 보험 말씀드리죠. 다들 이제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운전자 보험에 관련해서 새로운 정보도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일본 장교가 대통령이 되는 나라 친일파 후손이 큰 소리치는 나라 반역과 매국의 쓰레기 모두 걷어내고 자주의 깃발 높이 당당하게 미국놈 밀어내고 일본놈 이어내고 나타부 손만 잡고 통일하는 나라 양키놈 양수대전 족발이 쪽팔려해 비로소 민족 자존세 원되겠네 이완용 박재순 권중현 이지용 이근택 송병준 박경효 김윤식 이주혜 이두황 우범선 이진호 김태석 김덕기 정봉덕 김서원 정훈 최남선 김환란 이인지 이광수 김동인 주요한 김동환 모윤숙 유치진 홍남파 현재명 김기창 정춘수 조선